안녕하세요. 사색의 서재입니다. 늦은 밤,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댑니다. 누군가는 승진했고, 누군가는 새 아파트에 입주했고, 누군가는 여행을 떠났습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괜찮았던 나의 하루가 그 화면들을 보는 순간 갑자기 초라해집니다. 스마트폰을 끄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찾아오죠. 지금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왜 남의 성공은 내 삶을 이토록 쉽게 흔드는 걸까? 왜 더 풍요로운 시대를 살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더 가난해지는 걸까? 오늘 함께 읽을 책은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알랭드, 보통의 불안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왜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고 왜 인정받기 위해 평생을 끊임없이 달려야 하는지를 집요하게 추적합니다. 우리는 이 기묘한 감정을 사회적 지위의 불안, 즉 지위 불안, 스테이터스 앵자이티이라고 부릅니다. 당장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것도 아니고 몸이 아픈 것도 아닌데 우리의 내면을 소리 없이 갉아먹는 현대인의 고질병이죠. 저자는 책의 첫 페이지에서 우리가 느끼는 이 불안의 정체를 아주 명확하게 진단합니다. 책에 적힌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안은 사랑받고 싶은 욕망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생겨난다. 알랭드, 보통의 진단입니다. 오늘 사색의 서재에서는 타인의 평가가 만든 세상 속에서 나를 지키는 방법을 함께 사색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가장 최근에 불안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이 책을 쓴 알랭드 보통은 우리에게 일상의 철학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랑과 여행, 건축 등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들을 철학적인 시선으로 풀어내며 전 세계적인 대중성을 얻은 작가죠.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평단의 완벽한 지지를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23이라는 아주 어린 나이에 쓴 에세이 형태의 소설이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되며 화려하게 데뷔했습니다. 젊은 천재 작가의 탄생에 세상이 들썩였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영국의 한 저명한 평론가가 그의 책을 향해 역대 최악의 책이라며 차가운 혹평을 쏟아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천재라며 치켜세우던 세상이 하루아침에 싸늘한 조롱을 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알랭드 보통은 그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존재는 어제와 똑같은데 타인의 평가 한마디에 내 가치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듯한 공포를 겪은 것이죠. 그는 훗날 이 경험이 불안이라는 책을 쓰게 된 진짜 출발점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평론가의 글귀 하나에 밤잠을 설치는 자신을 보며 인간이 타인의 시선에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은 겁니다. 책에 나오는 이 고백을 들어보시죠. 우리는 낯선 사람의 의견에도 상처받는다. 알랭드 보통의 말입니다. 결국 이 책은 상아탑에 앉은 학자의 지적 유희가 아닙니다. 타인의 평가라는 도마 위에서 영원히 흔들려 본 한 인간의 치열한 기록이자 경험담인 셈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책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저자는 우리가 불안해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역설적이게도 현대사회가 선물한 평등 이퀄리티의 이념을 지목합니다. 과거 조선시대나 유럽의 중세 봉건사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농노로 태어난 사람은 평생 농노로 살았고 양반이나 귀족은 그 지위를 누렸습니다. 계급의 벽은 단단했고 감히 넘어설 수 없었죠. 당시의 농노들은 왕이나 영주를 보며 질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왕과 자신은 아예 다른 종족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비교의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선언한 현대사회는 다릅니다. 법적으로 누구나 대통령이 될 수 있고 누구나 재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고 말하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기회가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말은 거꾸로 말하면 성공하지 못한 것은 온전히 네 책임이라는 공식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책에서는 이 현대 사회의 모순을 이렇게 파헤칩니다. 현대의 평등 이념이 오히려 불안을 심화시킨다. 알랭드 보통의 지적입니다. 과거에는 가난이 그저 운이 없거나 신의 뜻이었지만 현대 사회에서의 실패는 나의 나태함의 증거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왜 모르는 사람의 성공에도 불안해지는 걸까요? 저자는 현대사회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시스템으로 능력주의 메리토크라스를 꼽습니다. 이 능력주의는 참 공정해 보입니다.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지위를 얻는 시스템이니까요. 실제로 인류는 이 능력주의 덕분에 신분제를 타파하고 엄청난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알랭드 보통은 이 아름다운 시스템의 뒷면에 숨겨진 아주 어두운 그림자를 들여다봅니다. 능력에 따라 지위가 결정된다는 믿음은 반대로 지위가 낮은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낙인을 찍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책의 뼈아픈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은 실패는 곧 자기 탓이라는 믿음과 같다. 알랭드 보통의 말입니다. 과거의 가난한 사람들은 불평등한 구조의 피해자라며 도덕적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실패자들은 구조가 아닌 자기 자신을 탓해야 하는 자책감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무능해서, 내가 부족해서 이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아침 출근길에 느끼는 조급함의 진짜 정체입니다. 지위의 낮음이 단순한 경제적 빈곤을 넘어 한 인간의 존엄성 자체를 부수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갈구하는 고속 승진과 화려한 타이틀은 돈 그 자체보다 타인에게 멸시받지 않기 위한 방어벽일지도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자의 표현대로 지위는 사랑의 대체물이다 라는 말이 정확히 들어맞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사회는 어떻게 우리를 불안으로 몰고 갈까요? 저자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가장 구체적인 일상의 원인으로 스노비즘을 꼽습니다. 속물근성이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는 타인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인간성이 아니라 오직 사회적 지위나 직함만을 보고 평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명절날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이 묻는 첫 질문이나 처음 만난 자리에서 명함을 주고받는 그 3초의 침묵을 떠올려 보십시오. 상대방은 이미 우리를 자산과 직급이라는 저울 위에 올려놓고 계산을 끝냅니다. 책에서는 이 현상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스노비즘은 타인을 그 직업으로 환원하는 습관이다. 알랭드 보통의 지적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아픔을 가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명함에 적힌 회사의 이름과 직함만이 나의 존재 가치를 대변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지위가 낮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인간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 우리는 밤을 새워 스펙을 쌓고 내 몸에 맞지 않는 화려한 옷을 입으려 발버둥 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분명히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남의 성공을 구경하다가 갑자기 내 방이 종이장처럼 좁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그런 반말이죠. 알랭드 보통은 이 지위의 감옥에서 걸어 나오기 위한 첫 번째 해법으로 철학 필로소피를 제시합니다. 타인의 평가라는 폭풍 속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 이성이라는 방패를 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타인의 칭찬에 쉽게 우쭐해지고 비난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괴로워합니다. 내 가치평가의 기준을 완전히 외부에 맡겨두었기 때문입니다. 철학자들은 세상을 향해 묻습니다. 저들이 내린 평가가 과연 정당한가? 저들의 기준은 정말 진리인가? 저자는 철학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바로 이 질문의 전환에 있다고 말합니다. 철학은 불안을 없애주지 않는다. 다만 불안의 원인을 바꿔준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불안을 저들의 평가가 과연 이성적으로 합당한가 하는 질문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세상의 평가라는 것은 생각보다 아주 변덕스럽고 얕습니다. 어제의 성공이 오늘의 실패가 되고 오늘의 상식이 내일의 구시대 유물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 그런 타인의 시선에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지 말라는 것이 철학자들의 권고입니다. 내 안에 이성적인 재판정을 세우고 세상의 소음들을 검증해낼 때
우리는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지휘 게임을 하고 있나요? 저자가 제시하는 두 번째 법은 예술, RT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비극 트래지디의 힘에 주목하죠. 소설이나 영화, 영웅들의 몰락을 다룬 비극적인 이야기를 볼 때 우리는 묘한 위로를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현실 세계의 능력주의는 실패한 사람을 향해 네 탓이라며 차가운 손가락질을 던지지만 예술의 세계는 다릅니다. 그 영웅이 왜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밑바닥에 깔린 인간적인 고뇌와 상황적 맥락을 아주 입체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예술은 실패자라는 단어 뒤에 숨은 한 인간의 깊은 우주를 복원해냅니다. 비극은 우리를 위로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보여줄 뿐이다. 알랭드 보통의 문장입니다. 우리가 소설 속 주인공의 몰락을 보며 눈물 흘리는 이유는 그 유약함이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술은 우리에게 실패해도 괜찮다고, 인간은 원래 완벽할 수 없는 존재라고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현실의 잔인한 지휘 게임에 지쳐 마음이 지쳤을 때 예술은 우리에게 타인의 채점표를 잠시 내려놓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고요한 쉼터를 선물합니다. 세 번째 해법은 가장 강력하면서도 차분합니다. 바로 죽음, 데스를 기억하는 것이죠.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라고 불리는 이 오래된 지혜는 우리가 느끼는 지위의 불안을 한순간에 먼지로 만들어버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가진 이도, 빌딩을 수십 채 가진 자산가도 결국 시간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는 모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운명입니다. 죽음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목숨 걸고 매달렸던 그 수많은 타이틀과 연봉의 숫자들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알랭드 보통의 나직한 권고입니다. 장례식장의 조용함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곳에서는 누구도 고인의 직급을 묻지 않습니다. 그저 그가 어떤 아버지였는지, 어떤 친구였는지, 타인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 존재의 궤적만을 추억할 뿐이죠. 마지막 해법인 보헤미안들은 사회적 성공의 기준을 거부하고 자신들만의 가치를 찾아 나선 사람들입니다. 물론 책에서는 이들의 한계를 이렇게 짚어내기도 합니다. 보헤미안들은 지휘게임을 거부했지만 그들만의 지휘게임을 만들었다. 알랭드 보통의 분석입니다. 결국 우리는 완전히 혼자 살아갈 수 없기에 내가 속한 무리의 기준에 영향을 받습니다.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드는 집단에서 걸어 나와 나만의 보헤미안 집단을 찾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철학과 예술, 그리고 죽음이라는 평등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채점표를 내려놓을 용기를 얻습니다. 그렇다면 내일부터 당장 우리의 일상을 바꾸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기 드 보통의 통찰을 일상으로 가져오는 4가지 구체적인 실천 지혜가 있습니다. 첫째, 비교 출처를 추적하십시오. 오늘 내 마음을 흐리게 만든 불안이 찾아왔다면 그 기준이 정확히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 노트에 적어보는 겁니다. 내 본연의 욕망인지 타인의 과시인지 분리하는 작업입니다. 둘째, 직업 없이 나를 소개해 보십시오. 내 이름 뒤에 붙은 명함과 직함을 모두 빼고 나라는 존재를 오직 3문장의 인간적인 언어로만 설명해 보는 연습입니다. 셋째, 지위 게임 탈출을 감지하십시오. 지금 내가 사려는 물건이나 내리려는 결정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보여주기 위한 것인지 매 순간 구분하는 겁니다. 마지막 넷째는 의도적인 자연 노출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나의 지위와 연봉을 전혀 모르는 자연 속으로 들어가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거대한 나무와 강물 앞에서 우리의 좁아졌던 시야는 비로소 평온함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문득 궁금해집니다. 우리는 지금 타인의 시선에서 얼마나 자유로운지, 혹은 여전히 그들이 설계한 게임 속을 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이죠.
참으로 우아하고 아름다운 해법들입니다. 책을 읽는 내내 고개가 끄덕여졌고 저자의 세련된 문장마다 깊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는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덮고 나서 이상하게 가슴 한구석에 가시처럼 박혀있는 의문 하나를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자가 제시한 그 수많은 지적이고 우아한 해법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저는 이 해법들이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평범한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닿을 수 있는 처방전인가 하는 깊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철학책을 펼쳐들고 이성을 고양할 여유미술관에 가서 예술의 비극을 보며 눈물 흘릴 수 있는 마음의 공간, 세상의 속물적인 기준을 과감히 거부하고 보헤미안처럼 살 수 있는 용기, 이 모든 처방들은 어쩌면 이미 삶의 기본적인 생존 기반이 안정적으로 마련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어떤 특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월세 납부일이 다가오고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순간마다 숨이 턱턱 막히는 현실의 링 위에서 매일 피를 흘리며 싸워야 하는 평범한 직장인들에게 마음을 바꾸라는 말은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공허한 말장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알랭드 보통이라는 작가의 배경을 들여다보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그는 스위스 금융 명문가 출신의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평생 돈 걱정 없이 자랐고 케임브리지에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부유한 지식인입니다. 물론 그가 나쁜 작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가 인간의 내면을 해부해낸 통찰은 눈이 부실 정도로 유효하고 정교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토양이 너무나 비옥했기에 그가 내린 처방전 역시 온실 속의 화초처럼 우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리는 지적해야 합니다. 생각을 바꾼다고 해서 내 계좌의 잔고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내일 출근해서 마주해야 하는 진상 상사의 폭언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니까요. 자산의 격차가 곧 내 삶의 안전망의 격차가 되는 이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불안을 느끼는 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고 건강한 반응일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이 현실에서 불안하지 않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 아닐까요? 책의 문장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인정이다 라는 분석은 정확지만 그 인정을 받지 못하면 생존 자체가 흔들리는 게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덮으며 저자의 우아한 조언 뒤에 가려진 현실의 무대를 보았습니다. 저자는 우리의 불안이 마음의 문제라고 말하지만 그 감정의 뿌리가 단순한 심리적 유약함이 아니라 생존을 향한 처절한 몸부림이라면 어떨까요? 나 홀로 충분함을 선언하고 멈추는 것이 자칫 이 구조 속에서 영원한 도태를 수용하라는 말은 아닐까요? 사색의 서재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괜찮다는 식의 얄팍한 위로나 안도로 이 긴장감을 봉합하고 싶지 않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차갑고 능력주의의 채찍질은 매일 아침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 불안은 단순히 마음을 곱게 먹는다고 해서 지워지는 안개가 아닙니다. 구조의 모순과 인간의 생존 본능이 부딪히며 내는 거친 마찰음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이 불안의 실체를 더 정면으로 응시해야 합니다. 내 안의 조급함이 어디서 오는지 그 칼날 같은 실체를 똑똑히 바라보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당신의 불안은 생각을 바꾸면 해결되는 마음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구조가 바뀌어야 하는 생존의 문제인가요? 이 딜레마를 품은 채 다시 책의 마지막 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저자는 책의 후반부에서 그 어떤 철학적 논증보다 더 강력한 위로 하나를 우리에게 건넵니다. 바로 광활한 자연 네이처의 아름다움 앞에 나를 세우는 일입니다. 거대한 빙하와 끝없이 펼쳐진 지평선 혹은 수백 년의 세월을 버텨온 울창한 숲속에 홀로 서 있을 때 우리는 기묘한 해방감을 느낍니다. 그 거대한 대자연은 우리의 연봉이 얼마인지 명함에 적힌 직급이 무엇인지 전혀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연 앞에서는 세상의 그 화려한 계급장들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집니다.
책의 마지막 도달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연은 인간의 지위를 묻지 않는다. 알랭드 보통의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세상이 설계한 지위 게임에 지쳐 마음이 지쳤을 때 이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존재 자체로 나를 품어주는 자연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채점표를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작은 틈을 얻게 됩니다. 그 틈 사이로 비로소 나만의 숨구멍을 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불안이 완전히 사라진 완벽한 평온의 상태를 꿈꿉니다. 하지만 알랭드 보통은 그런 유토피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한 그리고 타인과 관계를 맺고 사랑을 갈구하는 인간인 이상 불안은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것은 불안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불안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주권의 문제입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을 맞추지 못해 허덕이는 노예의 불안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세운 가치와 의미를 샜다가 마주하는 주체적인 불안을 살 것인가의 차이죠. 책의 마지막 결론을 여러분의 귓가에 남겨두고 싶습니다. 불안 없는 삶이란 없다. 다만 어떤 불안을 택할 것인지가 문제다. 알랭드 보통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화려한 명함을 가졌더라도 매일 밤 타인의 평가에 전전긍긍하며 잠 못 든다면 그는 불안에 붙들린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비록 세상의 기준으로는 조금 소박해 보일지라도 내 삶의 시간표를 내 손으로 쥐고 평온하게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게 어쩌면 지위 게임을 넘어서는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갈 자격이 있지만 그 방향만큼은 온전히 나 자신의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 밤만큼은 나를 끊임없이 검열하게 만들었던 스마트폰의 화면을 모두 꺼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고 지친 나 자신을 가만히 보듬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의 화려한 기준에 맞춰 사느라 정작 내 안의 소중한 존재를 너무 오랫동안 외면해 오진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말이죠. 불안은 우리가 나약해서 찾아오는 병이 아니라 더 잘 살고 싶고 더 사랑받고 싶다는 내 안의 간절한 마음이 보내는 신호일 뿐입니다. 내일 아침 거울 앞에 섰을 때 세상이 내민 평가서 대신 나만의 시선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사색은 여기서 멈추지만 타인의 시선에서 걸어나와 나만의 충분함을 찾아가는 여러분의 진짜 사색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나만의 단단한 중심을 지켜내기를 사색의 서재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사색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사색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